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 중에서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계 행성이 무엇이냐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지구는 태양이라고 하는 항성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행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외계 행성은 무엇이냐면 태양이 중심이 아닌 또 다른 별, 또 다른 항성이 중심이 되어서 그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천체를 우리는 행성, 외계 행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태양이 아닌 다른 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을 빙글빙글 공전하고 있는 행성들, 그리고 그 행성들의 묶음, 시스템, 그런 애들을 이제 행성계이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이 행성계를, 외계 행성들을 관측할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 망원경을 통해서 눈으로 보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아래쪽에서 쭉 공부할 도플러 효과, 식현상, 그 다음에 미세중력 렌즈 현상,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해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공부하는 세 가지 간접적인 방법이 주된 관측 방법이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직접 촬영 방법은 조금 사용하지 않는 방법, 좀 불가능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접 촬영 방법에는 일단 언급을 해볼게요. 망원경을 사용하는 거예요. 천체 망원경, 우주 망원경 이런 애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계에 있는 행성들, 이제 다른 별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들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행성들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구도 행성인데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별을 주변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거기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혹은 뭐 반짝 빛난다 하더라도 그 별에서부터 오는 빛을 반사한 빛이지 자기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봤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행성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성들을 관측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망원경을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다. 망원경을 통해서 관측한 애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런 몇몇 애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크기나 질량이 커요. 행성들이 목성형 행성처럼 크기나 질량이 굉장히 커가지고 아주 멀리 있어도 보일 수 있을 정도. 작은 애들은 그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항성을 주변을 돌고 있는데 이 항성이랑 거리가 좀 가깝지 않고 좀 멀어야 돼요. 어느 정도의 일정의 거리가 존재해야 돼요. 이렇게 너무 가까우면 이 항성의 빛이 반짝반짝 많이 빛나기 때문에 얘가 보이질 않아요. 이것을 대표적인 예로 얘기를 해보면 태양이 있는 낮에는 우리 별들이 보이지 않죠. 다른 별들, 얘네들이 조금 어둡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제 항성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행성들은 이 항성별의 빛에 가려지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떨어진 공정 궤도를 가져야지만이 이 별빛을 반사해서 우리한테 빛이 왔을 때 걔네들을 관측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몇 가지의 조건들에 해당하는 애들만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애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직접 촬영 방법이 아닌 이제 간접 촬영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시간은 우리 도플러 효과, 그 간접 촬영 중에서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플러 효과는 우리 외계 행성을 찾는 유일한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자연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효과 혹은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플러 효과는 무엇이냐면, 자, 파동을 이용을 해서 이동하는 물체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소리 혹은 빛, 요런 애들이 있죠. 소리나 빛과 같이 이제 파동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애들. 자, 이런 애들이요. 관측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관측자로 가까이 다가올 때에는 얘네들이 내는 파동이 짧아져요. 파장이 짧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리나 빛이 멀어지게 되면 얘네들이 갖는 파장이 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교과서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구급차 앰뷸런스 소리가 가까이 다가올 때는 파장이 짧은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점점점 나를 지나서 멀리 갈 때에는 파장이 긴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소리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빛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나요. 이렇게 별이 있었을 때 그 별이 나한테 가까이 다가
가까우면 이제 파장이, 그 별빛이 갖는 파장이 짧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별이 앞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 별빛이 내는 파장이 이제 길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것을 이용해서, 그 효과가 바로 도플러 효과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항성이 있고 그 항성 주변에 행성이 돌고 있는지 그 존재 여부를 파악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읽어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떤 물체가 관측자에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때 파장의 길이가 변하는 것을 우리는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데, 자, 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별이 관측자에게 가까워지면 파장이 짧아지고, 이 파장이 짧아짐에 따라서 별에서부터 오는 우리 흡수 스펙트럼 있죠. 그 흡수 스펙트럼의 흡수선이 조금 더 파란색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게 청색 편이라고 얘기를 하죠. 청색 편이. 자, 그리고 멀어지게 되면 이제는 파장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파장이 길어지게 됨으로써 이제 흡수선이 적색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색 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파장이 짧아지고 길어지고를 좀 헷갈려 하면 여러분들이 스프링 노트에 스프링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걔네들은 사이를 쭉 가까이 하게 되면 이 스프링들 사이의 골들 사이가 좁아지게 되죠. 이 골들 사이를 파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좁아진 것처럼 파장이 좁아지게 돼요. 관측자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 자, 관측자에서부터 멀리 나갈 때에는 이제 이 스프링 노트를 스프링을 쭉 늘리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늘리게 되면 스프링들 사이에 골이 있을 것이고, 그 사이에 간격이 멀어지는 게 이제 파장이 길어진 것과 동일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비유하면서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쉬워요. 자, 파장이 짧아지니까 파장이 짧은 쪽의 가시광선 색깔은 청색 쪽으로 흡수선이 이동. 그다음에 파장이 길어지니까 적색 쪽으로 이동.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을 이용을 해서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항성의 주변에 돌고 있는 행성의 존재 여부를 알아낼 겁니다. 자, 이 존재 여부를 알아내는 도플러 효과는요, 빛의 파장을 이용해서 행성의 존재 여부를 알아낸 것이고요. 관측자로부터 이제 항성이 있고, 이 항성 주변을 도는 행성의 공전 궤도가 이제 나란할 때, 시선 방향에서 나란할 때에 이것이 관측이 가능해져요. 자,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이 그림을 통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구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관측자의 눈을 동그랗게 그려놓을게요. 자, 여기서 관측자가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있을 거냐면 이제 이 B라고 하는 애가 별이에요. 항성이라고 하는 애죠. 항성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을 이제 행성들이 빙글빙글 도는 데요. 문제는 이 행성도 항성도 서로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질량을 서로 가지고 있는 애들은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있는 행성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이 행성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별도 마찬가지로 중력을 받아서 살짝 움직이면서 미세한 진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A라고 하는 행성이 있었어요. 그 행성이 이렇게 관측자한테 가까운 방향 쪽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죠. B방향 쪽으로 이동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A의 중력에 의해서 B도 마찬가지로 끌어당김이 존재하게 되고, 그 결과 이 방향대로 움직이면 얘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아주 커다랗게 공전하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공전을 하게 되고, 얘가 공전하는 것은 이 자의가 아니죠. 중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서로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별은 멀어지게 되는데, 관측자는 누구를 관측하게 되냐면 항성은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요 놈을 관측하는 게 아니라 B에서 빛이 멀어지는 걸 관측하는 거예요. 자, B에서 빛이 멀어지게 되면 이 빛은요, 파장이 점점 멀어지니까 길어지겠네요. 파장이 길어지면 이 빛에서부터 오는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의 흡수선이 어디로 갈 거냐면 적색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적색 편의 현상이 일어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관측자가 적색 편의를 관측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다가
이 주변을 A가 다시 빙글 돌아서 여기에 위치될 수 있겠죠. 여기를 A-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도는 동안 B도 A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빙글 돌아서 여기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B-라고 해볼게요. 자, A 행성이 공전함에 따라서 중력 때문에 B도 미세하게 공전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결과 이제 A는 이렇게 멀리, 관측자로부터 멀리 도망가죠. 그럼 얘가 멀리 도망가는 동안 이 B를 중력으로 끌어당기니까 B는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거라고요. 자, 관측자에 가까운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얘는 파장이 짧아지겠네요. 자, 가까워지니까 파장이 짧아져요. 그러면 무슨 편이냐면 청색 편이가 일어날 거라고요. 편이. 자, 이 별로부터, B라고 하는 별로부터 오는 흡수 스펙트럼의 흡수선은 동일해요. 그런데 그 위치가, 흡수선의 위치가 멀어지느냐,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청색으로 약간 이동, 빨간색으로 약간 이동, 이렇게 이동을 살짝살짝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흡수선의 이동을 이용을 해서 도플러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가 있고, 이 도플러 효과가 일어났다는 것은 B가 이동을 했구나. 이 B가 이렇게 공전을 했던 이유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목적인 행성이 존재했구나. 이 B의 중심으로 해서 공전하고 있는 행성 A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존재 여부를 알아내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나오고 있죠. 행성이 별을 공전할 때에 별과 행성은 공통 질량 중심. 자, 여기가 공통 질량 중심이야. 두 개의 질량이 같이 이제 분배되는 곳. 그 공통 질량 중심을 두고 이제 B랑 A가 약간씩 공전을 하게 되는데 B는 A의 중력 때문에 공전을 하는 것이고 우리 눈에는 미세하게 떨리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관측자에서 중심별이 규칙적으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요런 게 이제 도플러 효과에 의한 방법이다. 오케이. 자,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편의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행성이 존재하는 여부를 첫 번째로 알아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또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이 A라고 하는 행성의 질량 또한 알 수 있어요. 질량을 알 수 있다. 자, 여기 표에서 얘기하고 있죠. 행성의 질량이 크게 되면 도플러의 이동량이 커지게 돼요. 자, 얘가 질량이 커지게 되면 B한테 작용하는 중력 또한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 B가 커다란 중력을 받기 때문에 회전하는 이 공통질량 중심으로서 이제 공전하는 그 원의 공전 궤도가 훨씬 더 커진단 말이죠. 그러면 멀리 멀어지는 것도 더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것도 훨씬 더 가까워지고 그 결과 도플러의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 청색 편의와 적색 편의가 더 확 바뀐다라는 얘기.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는 시선 속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문제에서는 도플러 효과를 주로 시선 속도라고 표현을 해요. 자, 시선 속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질량이 큰 애들 같은 경우는 별빛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후퇴하는 것, 파장이 길어지는 것,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앞쪽으로 접근하는 것, 그래서 파장이 짧아지는 것. 길어지고 짧아지는 게 이제 우리 규칙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게 질량이 크면 클수록 커다랗게 일어난다고요. 자, 여기 질량이 작은 조건 한번 볼게요. 질량이 작은 조건에서는 시간과 그 다음에 시선 속도의 방향 동일한데 이제 그래프의 폭이 작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세하게 움직인다. 여기 있는 별빛이 도플러 효과가 미세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 위쪽에 있는 건 질량이 큰 것, 그 다음에 아래쪽은 행성의 질량이 작은 것. 미세하고 그 다음에 커다랗고. 이런 차이를 이용을 해서 도플러 효과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우리 행성이 갖는 질량을 알 수 있다. 항성 혹은 별이 갖는 질량이 아니라 행성이 갖는 질량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성 질량 작으면 도플러가 작다. 그 다음에 행성 질량 크면 도플러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행성이 존재하느냐. 여기 B라고 하는 별 주변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행성이 존재하느냐 여부를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질량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아래쪽에서는 이제 추가 설명을 하면서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정리를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측자의 시선 높이에서부터 이 행성이 도는 공전 궤도가 나란한 방향이에요. 만약에 경사가 진다거나 수직이 된다거나 그랬을 땐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나란한 방향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관측자로부터 여기에 있는 중심별이 멀어지거나 아니면 여기 가까워질 때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2번이 멀어지고 있어요. 행성은 가까워지는데 항성, 별은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니까 여기에서는 파장이 길어져서 적색편이 여기에 있던 파장이 적색 쪽으로 이동했죠. 흡수선이 적색 쪽으로 이동했죠. 적색 편의가 나타났어요. 자, 4번에서는 행성이 점점점 멀어지고 항성, 별은 가까워지고 있죠. 항성의 별빛을 우리가 흡수선으로 보는 거니까 별빛이 가까워지니까 짧아져요. 그 결과 원래의 흡수선이 파란색 쪽으로 이동을 하는 청색 편의가 나타나게 된다고요. 자, 이렇게 멀어지거나 가까워질 때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란 시선 속도에서 우리 시선에서 나란한 공전궤도면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나란한 공전궤도면에서는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조건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멀어지거나 가까운 거리 이동 없이 옆으로 이동하는 광경들도 보게 되는 거죠. 1번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건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는 별이 저 멀리에서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오로지 이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이 두 군데에서 2번과 4번의 조건에서만 적색과 청색 편의가 나타나게 된다. 그 결과 이제 한계점도 나타나게 되죠. 1번과 3번의 조건에서는 도플러 효과로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는 조건. 그래서 시선 방향에 대해서 수직인 경우, 이게 수직인 경우죠. 이런 수직인 경우에는 볼 수가 없다. 또 하나, 질량이 작으면 그 도플러 효과가 굉장히 미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직접 관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시선 속도의 변화가 작아서 관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또 하나의 조건은 시선 방향에서 나란하게 공전궤도면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에서 특징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자, 중심별이 있습니다. 이 중심별 주변을 행성이 빙글빙글 돌고 있다가 관측자에서부터 이제 공전궤도면이 시선 방향에 나란하다 한다면 이 별을 어느 행성이 어느 순간 가려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얘가 싹 지나게 되면 다시 별빛이 밝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은요, 이제 항성 혹은 별의 밝기를 이용해서 우리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행성이 있고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행성이 빙글빙글 돌다가 어느 정도 가려지게 되면 별빛이 조금 어두워졌다가 완벽하게 가려지면 완전히 가려지게 되면 많이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게 되면서 별빛이 다시 밝게 되는 현상, 그게 바로 식현상이다. 자, 행성이 중심별 앞을 지나면서 별의 일부를 가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행성의 점체를 이용해서 가리거나 그런 현상을 보였을 때 중심별의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우리는 식현상이다라고 합니다. 자, 얘의 특징적인 모습은 뭐냐면 공전궤도면이 무조건 시선 방향과 나란해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식현상 같은 경우 잘 보여지지 않겠죠. 경사가 지면 질수록 점점점 식현상을 볼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전궤도면이 나란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시선 방향과 나란한 공전궤도면일 때 우리 관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식현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플러 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세 번째, 행성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밝기 변화가 크게 관찰된다. 당연한 말이죠. 별이 이렇게 있을 때 행성이 별보다 훨씬 더 커버리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항성보다
행성이 더 크게 되면 완벽하게 다 가려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완전히 좁쌀만큼 작게 되면 이제 별빛을 많이 가리지 않고 별의 밝기가 변함이 없는 상태가 될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조금 더 자세히는 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렇게 별이 있고 중심별이 있고 이 주변을 행성이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요런 위치에서 존재했을 때에는, 행성이 존재했을 때는 별을 전혀 가리지 않죠. 그래서 별의 밝기가 가장 밝은 상태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다가 관측자가 관측하고 있는 동안에 행성이 2에 위치되어 있다. 그러면 행성의 일부로 별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별의 아주 조금 부분이 가려지면서 별의 밝기가 약간 감소하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감소하기 시작을 한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완벽하게 행성이 요 중심부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행성의 전체가 별 전체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성이 가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가린 것이기 때문에 별의 밝기가 가장 어두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이제 벗어나게 되면서 점점점 밝아져서 별이 밝은 상태로 가게 되는 것. 이런 현상이 바로 식현상이에요. 내가 외부의 별을 관측을 하다가 별의 밝기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조금씩 감소됐다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아, 이 별 주변에 어떤 행성이 빙글빙글 돌고 있거나 행성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현상을 이용해서 알 수 있는 요소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한번 언급이 됐어요. 반지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행성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행성의 크기가 반지름이 2배로 증가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가로와 세로가 2배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가로와 세로 면적이 총 했을 때 4배로 증가하게 됨으로써 별의 밝기는 총 4배가 원래 기준보다 4배가 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크면 클수록 별의 밝기가 더 많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여기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밝기가 훨씬 더 아래쪽으로 쭉 떨어지면서 식현상이 쫙 나타나는 이런 커다란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 간격이 커질 것이다. 별의 크기가 별이 아니죠. 행성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별의 밝기를 이용해서 이제 행성이 이 중심부를 지나게 되죠. 그랬을 때 이 별빛이 행성의 대기를 통과한 다음에 우리한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별빛을 내가 스펙트럼으로 받았을 때 행성의 대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대기 성분들이 흡수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행성의 대기의 성분을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게 세 번째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아래쪽에 표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게 되면 관측되는 요소입니다. 우리 별의 밝기의 변화량을 통해서 우리 행성의 크기를 알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첫 번째로 가장 핵심적인 거는 행성의 존재 여부도 알 수 있다라고 했죠. 존재 여부. 우리는 이 실험들을 다 행성의 존재 여부를 알기 위해서 일단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성의 존재 여부는 디폴트로 알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반지름 크기를 알 수가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행성이 갖는 대기의 성분을 알 수가 있는데, 별빛이 뜨거운 별빛이 차가운 행성의 대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흡수선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성된 흡수선을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행성이 갖는 대기의 성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1, 2, 3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한계점은요, 공정궤도면에서 시선 방향에 대해서 수직 방향인 경우 관측이 불가능하대요. 자, 이렇게 관측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 별이 있죠. 이 주변을 행성이 빙글빙글빙글 돌 거예요. 그랬을 때 행성이 이 위치에 존재하며 별의 밝기가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위치를 간다. 여기 위치를 이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별의 밝기를 알 수가 없죠. 여기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뒤쪽으로 가면 별의 밝기는 어차피 별 앞쪽에 있는 별을 내가 밝기를 관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의 밝기 변화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 앞쪽에서만 관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공정궤도면이 여기 빙글빙글 돌고 있는 이 공정궤도면이 경사지거나 막 수직되거나 이러면 안 돼요. 나란해야 됩니다. 만약에 경사가 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재에서 뒤쪽에 기출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자, 이렇게 경사가 점점 심해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별의 식현상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짧아짐에 따라서 관측하기 어려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에 나란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별끼리의 식현상이랑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별의 밝기가 움직였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러면 이제 얘가 별끼리 일어난 건지 아니면 행성이 그 앞을 지나가서 식현상이 일어났는지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한계점은 존재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외계 행성을 관측하는 간접적인 방법 중에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외계 행성들 관측했던 그동안의 역사들, 그 결과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자, 먼저는 미세 중력 렌즈 현상입니다. 먼저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중에서 중력 렌즈 현상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중력 렌즈 현상은 무엇이냐면 이제 별과 별이 있겠죠. 앞쪽의 별, 뒤쪽의 별. 관측자를 기준으로 해서 앞쪽 별과 뒤쪽 별이 있는데 내가 뒤쪽 별의 별빛을 바라봤을 때 이 별빛이 앞쪽 별에 갖는 중력 때문에 더 별빛이 확장되어서 커지게 되는 굴절돼 보이는 현상을 우리는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별빛의 질량을 가진 천체를 지나면서 경로가 휘어져 보이는 현상.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는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 지금 멀리 있는 별 A가 있고 그다음에 관측자로부터 가까이 있는 별 B가 있을 거예요. 이 별이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건데 별로부터 A라고 하는 별로부터 좀 멀리 있을 때는 중력, 서로 간의 중력이 좀 작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별의 밝기가 낮은 상태. 그러다가 별이 쭉 이동을 해서 이렇게 서로 겹쳐지는 상태가 되면 중력이 최대가 되면서 빛 또한 굴절되게 되어 있어요. 빛도 더 크게 굴절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굴절에 의해서 별의 밝기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에서는 A의 밝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쪽에 있는 별의 밝기를 계속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앞쪽에 있는 별은 내가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뒤쪽에 있는 별의 밝기가 더 앞쪽에 있는 별 때문에, 별의 중력 때문에 더 크게 보인다, 밝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B가 이제 더 이동을 해서 이제 수직된 상태가 아니라 멀어진 상태, 좀 멀어져서 중력이 약화된 상태가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별빛도 마찬가지로 약해질 것이다. 이런 게 바로 중력 렌즈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중력 렌즈를 이용해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알아볼 거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이 주변의 별 주변에 행성이 있는지를 알아낼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 별의 밝기를 이용하는 간접적인 방법이고요. 조심해야 될 건 여기에서 별이 2개가 나와요.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2개가 나온다고요. 우리는 그 중에서 뒤쪽 별의 밝기를 볼 겁니다. 자, 뒤쪽 별의 밝기를 이용을 할 거예요. 이것을 관측을 했을 때 이 행성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느냐? 앞쪽 별에 위치되어 있는 행성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뒤쪽 별의 별빛을 봤는데 앞쪽 별의 행성을 어떻게 알아내? 이제 더 이야기를 해보면 되겠죠. 자, 중력 렌즈 현상까지는 알아냈고요. 일단은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뒤쪽 별의 밝기를 알아낼 것이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면 여기 뒤쪽 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쪽 별이 있어요. 왼쪽과 동일하게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 별들이 쭉 이동을 할 건데 문제는 왼쪽에 있는 별, 처음에 설명한 별 같은 경우는 행성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빙글빙글 도는 행성이 없어서 이렇게 규칙적인 별의 밝기의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변화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별 같은 경우는 행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성이 별과 함께 지나가게 됨으로써 이제 중력이 왼쪽에서 작용했던 중력보다 더 불규칙적으로 더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별에 대해서, 앞쪽에 있는 별에 대해서 행성이 빙글빙글 돌 때에 이 행성이 이렇게 완벽하게 수직된 상태에서 뒤쪽 별, 행성, 그 다음에 앞쪽 별, 얘네들이 수직된 상태에 딱 놓이게 되면 가장 중력이
폭발적으로 커지게 되고 원래의 별의 밝기의 모습보다 툭 튀어나오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게 된다. 이런 툭 튀어나오는 모습, 밝기의 변화를 우리는 불규칙적인 변화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불규칙적인 변화가 나타났을 때 앞쪽 별에 행성이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한 내용이 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뒤쪽 별의 밝기를 내가 계속 관측을 했을 때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별의 밝기가 바뀌면 앞쪽 별에는 행성이 없는 것이고 이 뒤쪽 별의 밝기를 내가 관측을 했더니 이렇게 규칙적으로 변하다가 갑자기 불규칙적으로 툭 튀어나오게 되면 앞쪽 별에 행성이 하나가 있어서 혹은 두 개 행성이 존재해서 얘네들이 중력이 더 가중이 되고 그 결과 불규칙적인 별의 밝기 변화가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고요. 자, 읽으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광측자와 먼 별 A 사이를 행성이 가진 가까운 별 B가 지나간대요. 별이 두 개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얘가 앞쪽, 그 다음에 얘가 뒤쪽이에요. 나는 관측자는 누구의 별빛을 볼 거냐면 A의 별빛을 볼 거라고요. 자, 그랬을 때 중력 렌즈 현상과 행성에 의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 겹쳐지면서 뒤에 있는 별 A의 밝기 변화가 불규칙적으로 보일 것이다. 중력 렌즈는 규칙적으로 변하는 것이고 행성이 있음으로 인해서 중력의 현상이 미세하게 변화했죠. 그래서 미세 중력 렌즈 현상. 그 결과 뒤쪽에 있는 별의 밝기가 불규칙해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자,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이 더 커지죠. 그러면 이 값이 여기에 있는 불규칙한 이 값이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여기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가지고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네요. 우리의 원래 목적인 행성의 존재 여부. 그 다음에 두 번째인 이제 행성의 질량까지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것.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앞쪽에 공부를 했다 전제하에 이제 마지막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간접적인 방법 3가지를 모두 다 완료를 한 겁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동안 과학자들이 약 490개 정도의 외계 행성을 많이 발견을 했죠.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게 아래쪽 표에 그래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계 행성 탐사 결과. 먼저 탐사 초기에는요. 기술이 발달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직접적으로 관측을 한다거나 이제 좀 원시적인 방법을 썼겠죠. 그래서 그런 원시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는 애들은 질량이나 크기가 큰 애들, 목성형 행성처럼 아주 큰 애들만 간간히 몇 개 볼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질량이 크고 중심별과 가까운 행성을 주로 발견을 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도플러 효과도 쓰고 오늘 공부한 미세 중력 렌즈, 그 다음에 식현상 이런 거 등등등을 사용을 하면서 조금 더 세분화되고 더 어려운 멀리 있는 그런 애들까지도 다 발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구의 크기와 질량이 비슷한 행성을 더 많이 발견하고 있고 이런 애들을 발견하려고 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이 정의는 지구형 행성을 발견하겠다라는 목적인 거고 지구형 행성일수록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큰 거니까 내가 혹은 과학자들이 이제 외계 행성만을 계속 발견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은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최근에는 더 세밀하게 지구형 행성까지도 이제 많이 발견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간 발견한 애들을 이제 물리적인 상황에 따라서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 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심별의 질량에 따라서 내가 외계 행성의 개수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이랬을 때 우리 가장 가까이 나의 벗인 태양을 기준으로 한번 관측을 해봐야 되겠죠.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이라고 하는 태양 질량을 중심으로 봤을 때 가장 요 범위 내에서
여기 범위 내에서 행성이 이 별, 중심별의 질량이 1과 가까울 때에 가장 그 주변에 공전하는 행성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 항성이 혹은 별이 질량이 작거나 크게 되면 행성들이 적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나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가에서 얘기를 해보면, 자, 가 같은 경우는 이제 약 우리가 오랫동안 발견해 왔던 490개 정도, 그 정도의 외계 행성들을 다 표시를 한 거예요. 시선 속도 변화가 바로 도플러 현상을 사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식현상, 미세 중력 렌즈 현상, 그 다음에 기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중에서요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식현상입니다. 그래서 식현상이 이쪽에 다 분포되어 있죠. 지금 공전 궤도가 지구와 비슷하거나 지구보다 작거나, 그리고 이제 질량은 다양한 행성들이 이제 식현상을 통해서 많이 발견이 됐어요. 다음 시선 속도, 도플러 효과죠. 도플러 효과는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그 편의가 크기 때문에 잘 관측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행성의 질량이 큰 쪽에 주로 많이 몰려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전궤도 반지름은 1일 때가 가장 좋은 상태로 나타나고 있네요. 자,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은요, 얘네들, 이 위쪽에 있는 두 개의 애들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발견이 되고 있고, 여기 아래쪽에서 몇 가지 발견이 되고 있네요. 자, 얘네들은 공전궤도 반지름이 좀 큰 편이고요. 질량이 작은 애들이 주로 여기에서 발견되고 있다. 자, 여기에 대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식현상 주로 사용하는구나, 이 정도 그냥 상식적으로 넣어놓고 문제에서 해석하는 능력만 늘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명가능지대가 무엇이냐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우주 공간을 우리는 생명 가능 지대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생명 가능 지대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우리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일단 생명 가능 지대 내에 존재해야지만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가 우리 핵심이고, 그다음 뒤이어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무엇이냐면 물이에요. 근데 그 물 중에서도 고체나 기체 상태가 아니라 액체 상태의 물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지구에도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서는 생명체가 살고 있고, 다른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명체가 살 수 없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단편적으로는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물은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생명체의 필수 조건이냐? 첫 번째는 비열이 굉장히 커요. 자,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온도를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량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애는 온도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온도 변화가 적다라는 얘기고, 온도 변화가 적다라는 것은 기온 유지가 잘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태양이 떴을 때 엄청 뜨거워졌다가 태양이 사라진 밤이 됐을 때 엄청 추워지면 생명체가 살기 어렵겠죠. 막 적도처럼 뜨거웠다가 극지방처럼 추워지면 이제 항상성이 깨지면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온도 변화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필수적으로 물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녹일 수가 있어요. 다양한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용매로서의 역할이 있죠. 그래서 이 용매로서의 역할에서 두 가지가 중점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물이 존재함으로써, 바다 혹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함으로써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이제 그 바닷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일정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일정하게 조절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이기 때문에 이 온도 변화를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너무 높게 되면 이제
우리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게 됨으로써 꼭 온실 속에 들어간 것 같고 혹은 이제 점점 기온이 올라가서 뜨거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물질들도 다 녹일 수가 있습니다. 탄소도 녹일 수 있고 산소, 질소 등등등 아주 많은 물질들을 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도록 생명체의 탄생을 하기 위해 필수 물질들이 탄소, 산소, 질소 이런 애들인데 얘네들이 다 녹아들m에 따라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물질들, 여러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게 바로 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요. 외계 생명체가 혹은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선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 원인은 비열이 커서 그다음에 용매로서의 작용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주 공간에 가서 그럼 이런 액체 상태의 물이 어디에 존재하느냐? 그 물이 존재하는 지역을 우주 공간 내 중에서 생명 가능 지대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생명 가능 지대요. 생명체가 사는 지대가 아니라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구역,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 이것이 생명 가능 지대라는 것 정의를 기억하시고, 자, 이 생명 가능 지대는요, 별로부터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얼음이 되지 않고, 그리고 너무 뜨거워도 안 돼요. 그래야지만이 기체가 되지 않고 액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명 가능 지대는 별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되고, 이 별로부터 생명 가능 지대보다 더 멀리 있는 행성은 너무 추워가지고 물이 얼어붙을 거고, 그 다음에 너무 가까우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기체 상태로 해서 물이 날아가 버리겠죠. 자, 생명 가능 지대의 범위를 결정짓는 요인은 별의 광도, 질량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전궤도의 반지름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얘네들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지구를 기준으로 해봅니다. 자, 지구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생명 가능 지대에 딱 존재되어 있어요. 태양이라고 하는 질량, 1이라고 하는 질량을 갖는 애가 생명 가능 지대를 이 위치에서 이 범위만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 좋게도 그 범위가 금성과 화성 사이인데 딱 정확하게 지구가 그 사이에 싹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구가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또 다른 여러 조건들이 종합됨에 따라서 생명체가 여기에서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우주 공간에는 태양을 제외하고도 여러 별들이 있죠. 이렇게 질량이 작은 애들도 있고 큰 애들도 있는데 이 질량에 따라서 별들의 질량에 따라서 생명 가능 지대의 위치가 각각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질량이 작은 애들은 광도가 작기 때문에 온도가 작기 때문에 생명 가능 지대가 좀 앞쪽으로 당겨져 오게 되고요. 폭도 좁겠죠. 생명 가능 지대를 유지할 수 있는 그 폭이 좁아요. 그 다음에 질량이 크게 되면 광도가 높아요. 에너지가 높이 많이 뿜뿜하기 때문에 더 생명 가능 지대가 멀어야 되고 또 하나 폭도 넓은 상태가 존재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질량이 클수록 광도가 증가하게 따라서 생명 가능 지대의 거리는 멀어지고 폭이 넓어진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 이외의 조건들도 아래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 가능 지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가장 디폴트예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외계 생명체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이 되느냐. 외계 생명체들의 조건 뿐만 아니라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밖에 없는 조건, 걔네들이라고 생각을 해줘도 돼요. 같은 조건입니다. 자, 먼저는 생명 가능 지대, 이거 디폴트라고 얘기를 했죠. 자, 액체 상태의 물이 무조건 존재해야 돼요. 이게 존재해야지만이 생명체가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중심별 혹은 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땐 태양의 질량이 적절해야 돼요. 적당해야 된다. 너무 질량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질량이 커도 안 돼요. 자, 적당한 질량을 가짐으로써 생명 가능 지대의 폭과 거리가 적당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질량에 의해서 별의 수명도 결정이 되는데 그 수명도 어느 정도 길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안정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질량이 적당해서 수명이 충분히 길어야 된다. 자, 왜 수명이 길어야 되는지 아래쪽에서 더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별 혹은 태양이라고 봤을 때 질량이 너무 큰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생명 가능 지대가 좀 멀리
후퇴되게 되어 있고 폭이 넓어요. 후퇴되고 폭이 넓어서 그 위치에 행성이 있으면 다행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자, 주계열성으로서 지낼 수 있는 수명이 짧아진다라는 거죠.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이 중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엄청나게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수소 고갈이 훨씬 더 빨리 일어나겠죠. 수소 고갈이 일어나게 되면 주계열성이 끝나게 되고 그다음에 별은 죽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체가 탄생을 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진화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수명이 필요해요. 별이 수명을 갖고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시간보다도 훨씬 더 짧게 살아버리면 이제 생명체가 탄생해서 진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우 질량이 큰 별인 경우 수명이 짧아서 생명체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생명 가능 지대에 행성이 있다 하더라도. 자, 질량이 매우 작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작으면 수명은 길어요. 수소핵융합 반응이 천천히 일어나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건 괜찮은데, 자, 생명 가능 지대도 뭐 앞쪽으로 당겨지고 폭이 좁으니까 그 안에 정확하게 그냥 행성이 들어가면 돼요. 어쩌다가 들어가. 그러면 괜찮아. 그것까진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자, 폭과 범위가 매우 좁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 먼저는 이제 너무 생명 가능 지대에 존재하는 행성과 별의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중력이 크게 작용을 하는 거죠. 자, 중력이 커다랗게 작용을 한다. 그리고 이 중력에 의해서, 중력의 밸런스에 의해서 자전하고 공전을 하게 되는데 이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동일해지는 동자전 주기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동자전 주기가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림을 통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별이 있어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땐 태양과 같은 애죠. 그리고 이 주변을 빙글빙글 도는 공전 궤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행성이 빙글빙글 돌죠. 자, 이 행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딱 잘라서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이쪽이 낮이에요. 그리고 이 뒤쪽이 밤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1년 동안, 지구를 기준이라면 1년 동안 이렇게 한 바퀴를 돌 겁니다. 달이 동주기 자전을 하는데 얘가 한 달 동안 이렇게 한 바퀴를 돌죠. 이제 지구를 한 바퀴 돌긴 하지만 지구를 태양이라고 기준으로 본다면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게 될 거예요. 한 달 동안에. 그런데 얘가 공전만 하는 게 아니라 자전도 합니다. 자전을 하게 되면 같은 주기로 자전을 하게 됐을 때 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공전을 해서 약 90도 정도로 위치되는 위치로 갔을 때 얘도 자전을 90도로 한다고요. 같은 주기로 하니까. 자, 이 방향에서 90도로 자전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태양을 바라보는 쪽으로 자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화살표가 90도가 되면 태양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낮이에요. 공전을 해서 위치를 이동을 시켜도 이 위치가 그대로 가서 여전히 낮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완전히 반대편으로 가서 공전을 하더라도 여전히 그 위치는 낮이에요. 여전히 그 위치는 낮이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낮은 지역이 공전을 아무리 해도 그리고 자전을 아무리 해도 계속 낮만 되고 밤인 지역은 계속 밤만 된다는 얘기죠. 낮과 밤의 구분이 없이 낮은 지역, 밤인 지역으로 완벽하게 구분. 그럼 생명체들은 낮만 있고 밤만 있을 때 살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낮과 밤이 일정하게 띵까띵까 해야지만이 이 생명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낮과 밤이 없기 때문에 낮과 밤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살기가 힘듭니다. 자, 질량은 일정해야 돼요. 적당해야 돼요. 태양이 딱 적당한 상황. 그래서 이제 수명도 적당하고 그다음에 생명 가능 지대의 거리도 적당하고. 그래서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질량이 커지게 되면 수명이 짧아서 안 되고 작아지게 되면 동주기 자전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지구 대기압 있죠. 일정한 대기압이 있어야 돼요. 그 일정한 대기 상태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기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존재했을 때 온실효과도 나타나고 또 산소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유성체 및 해로운 전자기파, 특히나 자외선, 오존층이 있는 거죠. 오존층. O3층이라고 쓰는데, 자, 오존층이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자외선을 흡수를 해줘요. 그렇게 대기가 존재해야 되고, 또 우주 공간, 우리 지구 바깥쪽에는 자기장이 존재하죠. 자기장이 존재함으로써 이제 우리 아래쪽에 있나요? 아래쪽에 있는 유해한 우주선을 다 방지를 해줄 수 있는, 막아줄 수 있는 그 결과 생명체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효과들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된다. 또 하나 온실기체들에 의해서 온실효과가 나타남에 따라서 밤낮에 큰 기온 변화가 없도록 막아주는 게 바로 대기의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대기가 있어야 됩니다.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요. 자, 아래쪽에서는 우주선 얘기를 하네요. 자기장. 자,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이미 지구도 자기장을 가지고 있고 생명체를 가진 행성이라면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주선을 막아줘서 생명체를 보호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자, 자전축이 일정 부분 경사가 지어 있어야 돼요. 완벽하게 막 확 되면 안 되고요. 적당한 경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선 다 적당한이라는 애들이 붙어요. 자, 적당한 경사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계절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그 계절 변화에 의해서 이제 생명체들이 살아가기 풍요롭게 되고 다양성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23.5도 경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위성이 존재해서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달. 자, 얘가 존재함으로 이제 밀물, 썰물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해양 생태계가 더 다양해지고 풍부해질 수 있게 되고요. 자전을 일정하게 해줘야 되죠. 동주기 자전 이런 거 안 돼요. 일정한 적당한 자전 주기를 가짐으로써 낮과 밤이 존재하게 되고 균등하게 지구 전체에 혹은 행성 전체에 균등하게 에너지를 분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자, 행성의 질량도 적당해야 됩니다. 자, 클수록 중력이 작아져서 이제 대기 입자들 표면에 들러붙을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적당한, 이것도 적당, 자전주기도 적당, 그 다음에 위성도 적당하게 있고 경사도 적당하게, 다 적당하게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지구가 갖는 그 적당한 조건들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적당한 조건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분광형에 따라서 이제 생명 가능 지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광형은요, 중심별의 온도에 따라서 이제 7가지 형태로 나타난 거죠. 자, O형과 B형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너무 높은 상태. 그 다음에 K형과 M형 같은 경우는 온도가 너무 낮은 상태예요. 자,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질량이 크다 혹은 광도가 크다라는 얘기. 아, 이미 앞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질량이 큰 중심별 같은 경우는 수명이 짧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리가 멀고, 그 다음에 폭이 넓은 특징은 있지만 수명이 짧아서 생명체가 충분히 탄생하고 진화할 시간이 없다. 자, 낮은 경우, 얘 같은 경우는 질량이 작은 경우죠. 질량이 작은 경우도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가 가깝고 그 다음에 폭이 좁아요. 대신 이 거리에 가까운 생명 가능 지대에 행성이 있으면 중심별이랑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해서 동주기 자전을 한다고요. 그러면 낮밤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구와 같은 애들 G형이 바로 태양이죠. A, F, G형 얘네들이 가장 적당한 질량 그리고 온도를 갖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적당하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도 분광형에 따라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태양 여기 A, F, G 여기쯤이 이제 생명 가능 지대가 존재하고 거기에 행성이 존재했을 때 조건이 다 맞다면 생명체가 살 수가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면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